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신라젠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신라젠의 그 히스토리, 그 다음에 신라젠의 경쟁력,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그리고 팩400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신라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과거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 2020년 5월에 거래가 중지가 됐습니다. 거래가 정지가 됐고 원인은 경영진의 횡령과 그 다음에 배임 혐의가 이제 주된 항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같은 해 6월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해서 향후 1년간의 그런 개선 기간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2월에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연구개발 분야의 임상 책임 임원을 채용을 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R&D 분야의 투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위원회를 설치를 해라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강을 해라 라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합격점을 받으면서 10월 13일 날 제기를 했고, 되고 나서 한 3일 정도 주가가 상당히 괜찮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점차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라젠을 이해하려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는 2016년 12월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크레더블에서 A 등급을 받으면서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99년도에 미국의 토머슨 제퍼슨 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팩400 관련한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제네렉스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인수를 해요. 그럼 먼저 이제 팩400이 뭐냐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팩400은 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이 우두 바이러스 자체가 암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우두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히스토리를 이어가면은, 그래서 이 제네렉스라는 회사가 기술을 인수를 합니다. 신라젠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죠. 그러다가 제네렉스라는 회사가 간암 치료제로 개발을 하면서 임상, 1상, 2상 진행하면서 신라젠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렉스는 팩400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사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은 CRO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면서 지분도 일정 부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젠도 팩40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업무를 같이 하는 관련 회사로 되어가고요. 그러다가 임상 2A상에서는 완전 관해가 나왔고 치료 효과도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상 2B상, 사실 이제 임상 2B상이 가장 중요한 거죠. 환자 수도 100명 이상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게 여기서 진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상 2B상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간암 말기 환자 128명을 상대로 해서 투라버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임상 2B상을 진행을 했는데,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OS를 이제 주요 생존 지표를 만족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이유는 환자가 너무 많이 사망을 한 거죠. 30% 이상 환자가 사망하면서 기대 수명이 너무 짧아져서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라젠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은 환자 중에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환자, 즉 이 환자분들은 간암 말기 환자들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제 기대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으신 굉장히 위중한 그런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의 그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분들, 즉 치료약을 팩400을 맞았던 환자분들은 불행하게도 조금 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해 2013년 11월에 그 당시까지는 신라젠이 이제 제네렉스의 지분 29%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 인수하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임상 2B상이 실패한 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FDA하고 이제 임상에 관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SPA라는 특정 임상 계획 평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임상 3상에 진입을 합니다. 이 환자들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래서 이제 FDA하고 협상을 해서 FDA가 얘기하는 어떤 그 조건, 임상 목표만 부합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판매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협상 조건을 걸고 SPA라는 프로그램으로 임상 3상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2019년 8월 1일 거의 이제 4년 동안의 그 임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이제 명수는 한 600명 그 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임상 프로토콜이 약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임상 2B상에서는 넥사바를 처방하고 그리고 팩사백을 했습니다. 순서가 넥사바, 팩사백 이렇게 이제 처방을 했는데 임상 3상에서는 팩사백을 먼저 처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프로토콜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넥사바 단독하고 팩사백, 넥사바를 치료한 이 비교 임상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2B상에서 환자가 30% 이상 빨리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만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FDA하고 임상 3상을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환자가 40% 이상 사망하는 상황에서는 DMC, 즉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의 결정을 한번 따른다라는 프로토콜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임상 중간에 DMC하고 임상 3상과 관련한 그간의 이제 데이터를 놓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HR이라는, 그러니까 위험 지표로 무용성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팩사백이라는 치료제를 사용한 게 사용을 하지 않은 것 대비해서 얼마나 유용성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해서 그 비율로 보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유용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DMC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임상 2B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상 3상도 그렇고 환자가 일단은 사망한 숫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게, 물론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엄중한 이제 간암 말기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팩사백이 다시 이제 임상 3상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 게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을 미충족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임상을 시작한 지가 201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면역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면역 치료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팩사백 갖고 임상을 진행하는 간암 말기 환자들이 팩사백뿐만이 아니라 그 대조군에서도 이 별도로 표적 치료제라든가 면역 반문 억제제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군하고 치료군하고의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키투르다라는 게 이제 면역 반문 억제제지 않습니까? 치료 효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게 잘 듣는 환자에게서는 아주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죠. 그래서 옵디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약물들을 환자들이 별도로 먹었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바이어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조군들이 이러한 면역 치료제라든가 표적 치료제를 더 많이 먹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더 잘 나타났다라는 게 임상 실패의 원인으로 신라젠이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상 2, B상이 끝나고 나서 임상 3상으로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즉 임상 3상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빨랐다, 서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2, B상하고 임상 3상의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원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꿨는지, 넥사바하고 팩사백의 그 순서를 뒤바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임상 3상을 갔으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임상 3상 간 거에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줬던 거죠. 그렇지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게 된 것하고 임상 2B상에서 실패했던 거하고는 지금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충족 니즈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FDA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 SPA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투자자들이 간과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상 2B상에서 신라젠이 얘기했던 거는 면역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는 그 면역이 그나마 좋은 환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환자들을 노력해서 주의를 기울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대조금보다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상 2상을 신장암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간암에 대한 임상은 이것으로 이제 종료가 되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팩사백을 임상하는 가장 빠른 임상이 뭐냐면 신장암에 대한 임상입니다. 이거는 립타요라고 하는 이제 PD-1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같이 병용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임상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전 임상에서는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완전관에도 1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부분관에도 5명이 나왔고, 안전병변도 6명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응률이 한 37% 정도 나온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장암 치료제로 1차 치료제로 지금 승인받고 있는, 그 후에 넥사바 이후에 나온 치료제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면역치료제 병용하는 치료제, 그러니까 옵티보라하고 여보이하고 같이 이제 병용하는 치료제라든가 면역 플러스 표적 치료제, 그래서 뭐 키트루다 플러스 인라이터, 이런 치료제들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옵티보하고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42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중간하고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42%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완전관에도 12%, 키트루다하고 이제 인라이타 아니면은 렘비마 같은 신생혈관 억제제 같은 경우로 이제 표적 치료제를 같이 병용했을 때 23개월 추적 결과는 저중 고위 모든 그 환자군 범위에서 60%의 그런 반응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완전 반응률도 한 8.8%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반응률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팩사백하고 립타요가 임상 2상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이제 나올 텐데, 성공하는 거는 이제 물론이고, 그 다음에 결과도 반응률이 상당히 좋게 나와야지만 치료제로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신장암과 관련해서는 PD-1 면역 치료제라서 PD-1은 효과가 있는데 PD-L1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PD-1을 사용한다라는 점을 한 가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BLA 089 하나를 이제 들여왔는데, 이 치료제는 뭐냐면 이제 암세포가 이제 분열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 분열하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억제제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염색체를 이제 증폭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두 개로 이제 나누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을 타겟팅 하는 겁니다. 근데 세포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같이 이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LA 089 하나는 그 부작용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타겟을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게 굉장히 그 퍼스틴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PLK1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번번이 이제 실패하고 있고 제대로 된 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임상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그 신약 파이프라인들처럼 저분자 화합물들이 갖는 항암제 치료제의 개발의 어려움, 즉 신약 개발될 때까지의 확률이 적게 보면 5%, 많게 보면 한 8%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한 6, 7, 8% 정도의 그런 성공 확률 정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라젠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부터 그 다음 팩사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신장암과 관련된 주요한 임상 관련한 포인트들,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 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팩사백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 팩사백의 신장암 임상 이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내년에 그 임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크게 중요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BLA 0891가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비임상이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이 먼 물질입니다. 그래서 BLA 0891보다는 이제 신장암 쪽, 팩사백 신장암이 중요한데, 이것도 내년도 하반기로 이제 늦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이벤트들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신라젠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